위기란 무엇인가? 위기는 위기를 위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치가 바로 그렇습니다. Your body. 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양대 위기가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위기로 인정을 안 해요. 그걸 다루고 그걸 가지고 화제를 삼고 이슈로 삼고 어젠다로 삼아야 되는데 이게 그건 그냥 이렇게 어디 선반에 얹어놓고 다른 데 가서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바로 한국 정치 위기다. 그렇다면 한국 정치에 한국의 우리 국민이 또는 국가가 직면한 진짜 중대한 위기는 뭐냐? 그것이 바로 제 발제문의 2항 논의의 준거로서 한국 정치의 숙명적인 어젠다가 뭐냐? 이걸 한번 되돌아보자 이겁니다. 두 가지 위기를 준거를 설정했습니다. 첫째는 국가의 안전보장 문제입니다.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서 보수건 진보건 시큐리티 한 국가를 영위하는 한에는 시큐리티야말로 항상 가장 중요한 어젠다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하나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도 한 국가를 영위하다 보면은 국민이 장시간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야말로 준거 중에 준거가 안 될 수가 없다. 그럼 국가의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된 얘기는 뭐냐? 이거 우리 헌정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거기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게 바로 김정은 신정 전체주의자들의 그 핵의 실전 배치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처음에 핵 개발이 시작됐을 때 한국의 지도자들이나 일부 여론은 뭐라고 하냐면 북한의 핵은 미국에 비하면 그냥 장난감 수준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 이걸 가지고 크게 떠드느냐. 그리고 이건 자위용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에 와서 보면 그 장난감도 아니고 미국의 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탄이 떨어지려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핵 개발을 했습니다. 아무리 장난감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됐고 우리는 못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류 국가라는 뜻입니다. 저쪽은 군사적 1등 국가, 그래서 핵 보유 국가라는 거고 이쪽은 우리는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국제정치에서 저는 그 등급이 다릅니다. 체급이 달라요. 헤비급과 라이트급 체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의 군사적, 외교적 그리고 대내적인 대응 태세는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아젠다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 게 우리 사회 위기라고 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요. 이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동차도 이제 한 15년 정도는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그 이상 지나면은 이 경쟁력이 별로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워낙 등장하면서 중국 시장이 꽉 찼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메이커들이 고민하는 게 한 15년 후에 우리 대안이 뭐냐. 이게 잘못하면 이 회사가 이게 망하게 생겼는데 그 이후에 뭘 먹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 성장 동력이라고도 흔히 그러고 새로운 먹거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라는 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그러나 이 경제인들은 알아요. 전에 어떤 그 중병으로 인해서 쓰러지기 전에 이건희 삼성 회장 같은 분은 털pit하면 이 삼성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류 산유가를 낳게 될 수도 있다. 그 엄청난 위기의식을 표현합니다. 당사자들은.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들은 설마 뭐 우리가 이만큼 벌먹고 있는데 우리가 또 뭐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그냥 무사 태평이라 할까 그런 데 빠져 있습니다만은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가 가계 파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이걸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그 히스토리컬 컴프로마이즈 역사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 위주로만 나가면 이게 와그로 무너지게 됐어요.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서로 협조하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공산당과 기독교 민주당이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공산당이 절대로 기독교 민주당 타도를 외치지도 않고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배가 가라앉으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지 나는 살고 너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서로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심지어는 적대적기까지도 하다. 철학에 있어서. 그러나 이 배가 뒤집히면 너하고 나하고 동시에 죽는다. 그러니까 싫더라도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타협을 해야 된다. 이런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하나가 쓰러지면 다 같이 쓰러지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역사적 대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타협을 고사하고 맨날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구멍이 뚫려서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싫어도 역사적 대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왔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데에 우리의 또 위기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준거에 비춰볼 때 지난 19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였다. 도대체 되는 일이 없어요. 뭐 하나 통과되는 일이 없고 생산되는 일이 없고 그 왜 이렇게 되느냐를 생각할 때 여당의 책임, 야당의 책임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당의 책임은 우선 새누리당 사람들의 경우는 제가 좀 신뢰되는 말이긴 하지만은 철학의 빈곤입니다. 정말 라 미제르 드라 필로소피예요. 철학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일종의 영리 사업을 하는 거죠. 내가 저기 좋은 회사에 간부로 취직한 기분으로 그냥 세배 타먹고 예산 땡겨서 지역구에 썼고 그걸 가지고 뭐 핵 문제 그건 국방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경제 문제 그건 난 몰라. 전공도 아니고 너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새누리당이 너무 안일한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안일하고 철학이 빈곤하고 역사의식이 빈곤하고 정체성이 불투명합니다. 내가 왜 새누리당 당원인가? 하필이면 내가 왜 야당 당원이 아니라 하필이면 굳이 새누리당 당원인가에 대한 그 확신과 정체성이 없어요. 그걸 얼마든지 이익 따라서 다른 당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불투명한 정체성 이런 게 전 새누리당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더십하고 협소했어요. 이 정치라는 거는 이제 코올리션을 해야 되는데 동맹 연립을 해가지고 다수파가 돼가지고 끌고 나가야 되는데 뭐 친구표 딱 여기 좁혀가지고 그야말로 혼자 아무 얘기도 듣지 않고 그냥 밀실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리더십의 협소성 때문에 인사도 실패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뢰의 위기도 오고 효율성의 위기도 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위기를 자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야당의 경우에는 결국 야당의 주력군이라는 게 친문 세력인데 이 사람들의 그 체질이 1980년대의 민족주의, 그 민족주의는 일종의 반제국주의, 반시장, 세계화, 세계시장, 그걸 짜인 그런 좀 시대착오적인 좌파적 민족주의죠. 그런 민족주의의 잔재, 물론 1980년대에 비해서 이제 나이 50줄에 들었기 때문에 생각들이 많이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또 이제 젊은 시절과 같은 그런 인연과인이 아니라 그저 그들도 하나의 기득권 세력이 돼서 이제 금배지나 달고 어떻게 좀 새로운 권력지향적인 세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80년대 그 사람들 그대로 있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다분히 세계를 보는 눈은 그런 잔재가 좀 남아있다. 그래서 한미 FTA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완용의 길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한미 FTA는 또 반대하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은 세계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그쪽 용어로 자본주의, 또 이쪽 용어로는 자유시장 경제, 국제화된 자유시장 경제, 글로벌화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어떤 종속이론적인 80년대적인 그런 잔재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있지 않는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선거 기간에 지난번 때 사회 주류 세력과 대타협을 하기보다는 통진당과 같은 극좌 세력과 정책 연대를 선거 연대를 하는 등 그런 실수를 저는 범했다고 보고,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한
오늘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가 과연 100% 정확하게 잘 보이겠느냐 하는 그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대 국회가 결국은 불모의국화가 됐고 또는 특권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서로 적과 적이면서도 적대적 공생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 여당 야당으로 갈라져 있지만 이러한 그 기득권을 우리가 좀 길이 누리자 하는 그런 그 모양새도 보였습니다. 결국 여당에도 야당에도 국가적인 이 위기에 대처하려는 그 공심, 사심이 아닌 공심에 쓰기보다는 다분히 그 좀 이 당파 이익주의, 당파 우선주의적인 데로 쏠리다 보니까 이렇게 딴소리, 위기는 얘기하고 딴소리를 하는 그런 국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13 총선의 의미는 무엇이었느냐? 결국 그러한 국회의 파산이죠. 다시 말해서 중요한 거는 새누리당의 참패로 나타나는데 그 참패가 진보 유권자가 배란간에 늘어나서 참패한 게 아닙니다. 보수 유권자의 상당수가 고개를 돌려버린 거예요. 그 4.13 총선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보수 유권자의 반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삼수합산을 가능하니까도 이러한 보수 여당, 우리의 대표라는 이러한 보수 여당 새누리당은 좀 따기를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다고 따기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 유권자들이 따기를 가는 게 아니에요. 보수 유권자들이 저부터 그랬습니다. 안 나가거나 투표장에 아예 안 나가거나 아니면은 나가서 지역 대표로는 새누리당을 찍지만 정당 투표에서는 국민의당을 찍거나. 저보고 물어요. 이 집사람이 누구 찍었냐고. 그래서 새누리당 찍었고 정당은 국민의당을 찍었다. 국민의당을 어떻게 찍었냐고. 아니 미운데 어떡하냐고. 새누리당이 미워서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저뿐 아니라 많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늘의 그 결과를 볼 때 유권자들이, 보수 유권자들이 내가 좀 너무했나? 내가 좀 이렇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또 위태위태해서 내가 잘못했나? 고개를 좀 갸우뚱거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보수 유권자들의 그런 그 새누리당에 대한 그 불쾌감 그런 거를 충분히 저는 아직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너무 아니라고 도대체가 우리의 운명을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맡겨왔나 하는 그런 판명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광주 호남 유권자 동포들이 야당 대표성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을 배척한 거. 이것도 일단 상당한 아주 의미심장한 중대한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축소 해석하면은 너무 호남 덕분에 집권을 했으면서도 호남을 박대한 문재인과 친노 세력에 대한 그런 그 배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하면은 호남 유권자들이 이 역사적인 어떤 그 균형 감각을 생각하게 될 정도로 그 정말 처절한 이 마음의 고비를 넘어서 하나의 애국심을 발양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상당히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철옹성 같은 친노세를 배척하고 국민의당에 표를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비록 여당적인 입장 기준에서 보면 여당이 참패했지만 한국의 정치 전체가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그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 나름대로의 4.13의 의미가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제3당을 약진시킨 국민의 뜻, 광주 호남 유권자와 서울 일원의 지식인들의 이 반란, 이것이 기대양을 모으겠느냐. 다시 말해서 그거는 균형입니다. 균형을 찾자. 그러니까 이 보수 진보, 보수는 맨날 안보만 강조하고 진보는 맨날 분명한 강조하고 하는 그 시대를 극복을 해서 안철수 씨 말 맞다나 경제는 진보, 보수는 안보. 이거 굉장히 투박하기 짝이 없고 좀 부정확한 말이긴 합니다만 민심의 일단을 저는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을 좀 잡아라. 경제에 있어서는 이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좀 더 이 복지 쪽으로 좀 어떻게 생각을 좀 바꾸고 반면에 안보에 있어서는 이건 김정일의 핵
한깃발을 가진 김정은 신정 전체주의라는 점에서는 보수나 진보나 이거 똑같이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식을 가져줬으면 저는 여망이 이런 3당 선택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물론 그럼 과연 국민의당과 안철수 씨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근데 근래 와서 보니까요. 저희는 저는 그 기대를 했습니다.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고 하지 않나요? 제3의 길이다. 마치 영국 노동당이 좌경에서 벗어나가지고 제3의 길을 가듯이 안철수 씨가 그런 역할을 좀 해주길 바라는데 요새는 자꾸 오히려 야당 공조 선명성 경제로 나가고 청문회도 같이 한다고 그러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앞장서서 저지하려고 하는 걸 볼 때 안철수 씨가 제3의 길보다는 처음에는 제3의 길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민중주의 연합으로 가는 거 아닌가 포퓰리스트 연합 그렇게 될 경우 제3당을 약진시켜준 유권자의 뜻은 조금 어긋나는 게 아닌가 하는 감도 조금 느낍니다. 그러면 제3의 길이라는 것을 여기 상론했습니다만 이거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고 20대 국회는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6항으로 넘어가서 당이론적으로 말하면은 해결의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해결의 국회. 지금까지는 불가능의 국회였는데 그래서 여당이 제안한 것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거부권 놓지 말고 또 야당의 반대가 있으면은 이제 제2당으로 졌으니까 정부 여당도 흔쾌히 좀 양보할 줄 알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그렇게 안 되고 대통령과 제3당 대표가 만났을 때 대뜸 나온 논의가 뭐였냐면 임을위한 행진곡을 재창으로 하자.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재창했으면 하는 분들의 충정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80년대에 그걸 생각해서라도.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기준을 볼 때는 핵 문제요 민생경제 문제지 대뜸 대통령 만나자마자 그 잘 통합이 안 되는 문제를 딱 들이밀고 이거 할래 안 할래 이거 하면 협치고 이거 안 하면 협치 안 하는 걸로 보겠다 이렇게 가지고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는데 이건 뭔가 우선순위가 좀 바뀐 거 아니냐 그걸 논의하더라도 우선 핵 문제 이 김정은이가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핵을 들이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든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요새 젊은 애들이 이제 반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 끝에 나중에 님을 위한 행진곡도 재창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면 좀 부드럽게 넘어갔을 텐데 다른 거 다 아직 그만 딱 들이미니까 이거 19대 국회는 뭐 달라질 게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그 걱정을 좀 하게 됐습니다. Move your body.